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새해 첫 금요일에 아침마당 대구 인사드립니다. 네, 대구에서 인사드리는데요. 새해 맞아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을 거고요. 우리 박노원 아나운서는 행복하게 새해 맞으셨나요? 여느 해와는 좀 다른 것이 어. 올해부터 모든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해가 바뀌었는데도 나이가 똑같아서 한결 더 젊어진 듯한 그런 여유롭고 행복한 기분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지민 아나운서는 어떻게 맞이하셨어요? 저도 어느 해보다 굉장히 여유로운 한 해를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해맞이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제 주변에는 그렇게 서점을 가가지고 평소 책도 안 보는 분들이 달력도 사고 다이어리 사면서 새해 계획을 그렇게 세우더라고요. 우리 두 분께서는 새해 계획 좀 세우셨는지요? 새해 뭐 계획이라 할 거는 없고요. 네. 저는 일단 매해 그 띠에 관련된 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오. 올해는 이렇게 토끼의 해라고 아, 제가 껑충껑충 끼는 귀여워요. 토끼의 기운을 받으려고 이렇게 입었거든요. 근데 입고 나니까 좀 네. 걱정이 돼요. 나이를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 살 먹었잖아요. 예. 그러면 과연 뭐 좀 더 있어야 되지만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짝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100세 시대를 살면서 이제는 기대 수명이 120세라고 하니까 대체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하며 그 이유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저만의 고민일까요? 김쌤? 그 예전에는 네.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이 자식이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따라서 애를 셋 낳았잖아요. 자식이 셋이나 있으니까 나는 노후 대책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아이고. 아이고야. 근데 주변에 우리 노년에 자식들 덕분에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분들 과연 몇이나 있던가요? 아니더라고. 그래서 요즘 뭐 그 셀프 부양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오. 아직은 제가 일할 수 있으니까 일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럼요.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아, 되죠. 그럼요. 예, 맞아요. 예전에는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게 바로 노후 준비였는데 네. 요즘엔 따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네. 통계청에서 작년에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나의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불과 8%에 불과했고요. 노후 준비 잘 안 되고 있다. 전혀 안 되고 있다. 답한 네. 분들이 50%가 넘었대요. 아이고야. 와, 이게 50%가 넘는 숫자면은 비율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라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이 사람들이 노후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 세 개가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예. 이 세 가지가 잘 준비가 되어야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아침마당 대구에서 신년을 맞아서 야심차게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안녕한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네. 노후 준비,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는 100세 시대 건강은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실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야심차고도 알차게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마당 대구의 신년 기획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 강창희 대표 모시고요. 이 자산 관리 그리고 노후 계획까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노후 준비 경제적 측면에 관해서 이분보다 더 꼼꼼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분 찾기 힘드실 겁니다. 네. 강창희 대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대구 경북 시청자들을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우리 네. 시청자께 먼저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창입니다. 저는 그 투자교육, 노후 설계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같은 이 100세 시대에는 노후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30, 40대 젊은 시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주로 자금 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강사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분이요, 이름만 들어도 딱 모두가 알만한 금융그룹의 부회장이셨고요. 현재는 T 연금 포럼의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 최초 그리고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로 이름난 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좀 잘 설명을 했을까요? 예, 잘한 것 같습니다. 쑥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준비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님의 나이였는데 왜요? 깜짝 놀랐는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3월이 되면 네. 76세가 됩니다. 네. 놀라셨죠? 예. 네. 연세에 비해서 어머, 정정하시다는 것도 놀랍지만 네.
현역이시잖아요. 네. 그게 더 놀라워요. 그만큼 대표님은 일찌감치 본인의 노후도 준비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네. 금융인으로 오래 일하셨잖아요. 예, 저는 그 이제 50년 금융 투자업계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일본에서 근무도 하고 예. 또 연수도 받고 그러면서 네. 우리보다 한 20년, 30년 이 고령화 사회를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나이가 들어도 뭔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준비를 젊은 시절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미리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젊은 후배분들에게 좀 젊은 시절부터 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이 옛날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30, 40대 젊은 분들도 많이 와서 듣더라고요. 오. 아니 저는 오늘 이 강의가 저한테 딱 맞는 오띠꼬띠르 맞춤 강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뭐 지금까지 뭐 부자 되는 뭐 강의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네. 노후 준비에 대한 강의는 많이 안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들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반응이 어떠세요? 그게 이제 노후 준비하게 되면은 돈 몇억 원 있으면 됩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 네. 그러지 않고 뭐 돈 문제뿐이 아니고 그다음에 자산의 구조 문제도 있고 예. 그다음에 애들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준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30대, 40대 분들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제 그 유튜브에 댓글을 보고 놀랐는데 예. 금년에 제 나이가 34살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본 거를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30대가. 예, 30대인데. 그러니까 생각해봐도 제가 20대, 30대에 이런 걸 미리 좀 깨달은 거가 도움이 된 것처럼 저희 젊은 후배들에게 그 간접 경험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갈수록 점점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 뭐 110세 뭐 이러는데 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이런 말이 굉장히 좀 와닿는데 솔직히 저는 아까 그 통계 자료 얘기할 때 네. 노후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1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봤을 땐 가장 준비가 시급한 건데 원래 제가 우리 대표님하고 딱 20년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을까요? 아이,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50대라는 뜻입니까? 예. 네.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자산 구조가 다 부동산이거든요. 예. 그리고 부채가 더 많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을 50대에는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들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MC 이런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일을 늦게까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짧게만 말씀드려도 신뢰감이 네. 벌써 이렇게 딱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와. 기대감이 이렇게 커지는데요. 네. 대표님 오늘 그러면 노후 준비 가운데서도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해 주실 건가요? 우선 그 이 연령대별로 20대, 30대 해야 될 일, 40대 해야 될 일, 그다음에 50대, 60대, 70대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2023 아침마당 대구 신년 특집 당신의 노후는 안녕한가요? 오늘 그 첫 번째 특강입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 강창희 대표님의 특강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노후 자금이 뭐 10억 이사 됩니까? 7억 이사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박노원 아나운서님께서는 예. 몇 억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20억?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근데요, 우선 그런 몇억 원의 노후 자금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얼마 안 되실 것 같아요. 우선 그것도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그 노후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생애 설계, 노후 설계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요. 그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각에 빠지지 않고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인생에 80,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보면은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다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뭐 하고 살 거냐, 뭐 먹고 살 거냐. 예. 그다음에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은 떠납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저도 몇 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요.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이건 존엄에 관계된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여기에 걸려버리면 몇 억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몇 년 전 일인데 일본의 NHK, 우리 KBS죠. 네. 에서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어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에서 근무를 좀 했기 때문에요. 예. 일본 사정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이고 젊은 애들한테는 지옥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이 두 개만 합치면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우리 돈으로 월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 들고 난 사는 독거 노인이 그 몇 년 전 그 당시에는요. 630만 명이었는데요. 그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초연금 하나 정도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와 달라가지고 기초연금 금액이 우리보다는 많아요. 그런데 1인당 최고 금액이 월 우리 돈으로 65만 원 정도입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요.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예요. 선진국인데.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있을 텐데 집을 팔아 살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 일본의 주택 보급률이 3년 전에 113.5%였습니다. 내년이 되면 120%가 된대요. 가구 수는 100인데 집은 120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3년 전에 104%였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일본 사람들은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노후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죠. 그 아파트를요,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 쫙 올라가지고 예.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우리 돈입니다. 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네.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지금요? 팔린대요. 예. 그러니까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될까 말까. 그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거든요. 예. 예금의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의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 안 하고 있지만은 10년, 20년 지나서 지금 일본 수준으로 우리도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그래서요, 이게 나이 들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이런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20, 30대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 아마 강의 들으시는 분이 20, 30대 무슨 노후 준비야? 뭔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삼청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자금을 몇 억씩 들고 있는 나라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금을 5년 뭐 짧게 들어서는 안 되니까 20, 30대부터 시작해서 30년, 40년 연금을 들어둬야 그만큼 돈이 되는 거죠. 예. 20, 30대 할 일은 삼청연금 가입하는 게 노후 준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100세 시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가능하면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테크가 난리인데요.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동학개미해가지고 돈에도 일을 시켜야 된다 난리 쳤는데요. 그게 아니고 회사에서 하는 일은요, 엄청난 금융자산이에요.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그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인적 자본 투자. 그게 노후 준비예요. 자기의 가치를 높여야 네. 되고. 그다음에 이제 40대가 되면요, 슬슬 건강에 신호가 오거든요. 건강 리스크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녀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거든요. 거기서 그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 못하면 요즘 자녀들한테 돈 퍼주고 고생하는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40대는 건강 리스크와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예. 그리고 50대가 되면은 아까 김쌤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퇴직이 점점 가까워 오니까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 그리고 퇴직 후에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의 준비, 그거를 50대, 60대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70이 넘어가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셔서 혼자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요, 20, 30대 준비가 연금이라고 그랬죠.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는 노후 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게 된 나라예요. 보세요. 미국, 일본, 독일, 여기 노인분들한테 당신의 매월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예,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67%, 8, 90%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최소 생활비를 연금으로 마련한 분은 선생님, 공무원, 군인 아주 일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2%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보세요.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자녀가 72%. 부양했으니까. 예. 근데 그게 벼락같이 줄어서 2021년에는 자식의 도움이 14%밖에 안 돼요. 몇 년 지나서 이 조사 다시 하면요, 우리나라도 더 떨어지고.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또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좀 됐을 것 같아요. 60년 기준으로. 60년 기준으로. 54세였어요. 아, 그렇게나 빨라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86세. 86세. 32년 늘어났어요. 와.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거든요. 네.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네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요, 부부가 국민연금 같이 들어야 돼요. 뭐 수입 있는 분은 자동적으로 들지만은 가정주부는 의무는 없지만은 임의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방법이 있죠. 예, 한 달에 최저 금액이 9만 원인데 9만 원씩 30년만 가입하면요, 세상 떠날 때까지 53만 7천 원씩 받아요. 남편과 합치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그리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요즘은 개인 사업하는 분들, 이 자영업자 이런 분들도 다 세제 혜택 받으면서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 이 세 가지를 삼청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삼청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나 그거 못한 채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와서 나 어떻게 해?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았다가 갈제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에이,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그때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게 이 국민연금 가입하는 게 삼청연금 가입하는 게 20, 30대가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거다. 예. 그다음에요. 일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얼마 전에요. 옥스퍼드 대학 영국에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고용의 미래라는 자료를 발표했는데 보니까 2033년에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 절반 정도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요. 이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에 이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요?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요. 또 새로운 일이 많이 생겨요. 지금 우리나라 직업의 수가 17,000개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일본만 가도 25,000개, 미국 가면 36,000개. 저는 창직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요즘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죠. 직업을 창조해낸다는 아이패드 얘기죠. 화가, 예,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래요. 예. 맞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이 업계에서 50년 일하면서요. 이 투자 교육 어떻게 보면은 노후 설계 교육 창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들어내셨죠. 그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요. 이 창직의 시대에는 과외 공부해가지고 뭘 잘 외워서 시험 잘 봐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창직의 시대에는.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 생길 때 나는 어떤 걸로 해가지고 내 능력을 발휘할 건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몸값 높이는 노력, 인적 자본 투자. 이게 또 20, 30대에 할 일이다. 그다음에요. 40대가 되면 건강에 신호가 오거든요. 그래서 폭탄주 많이 마시는 분 좀 줄이고 담배도 끊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조심을 해도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픈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사실은 지난 10몇 년 동안에 부부가 암에 걸렸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걸 쌍암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살았으니까 그러죠. 그런데 제 고등학교 선배 한 분은요. 고등학교 때는 레슬링 선수, 대학 때는 미식축구 선수. 무지 건강한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뇌졸중이 왔어요. 아이고.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건강에 조심을 하면서 나이가 40대, 50대 갈 때 이 중대 질병 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 이게 방어하는 방법이에요. 건강 리스크에. 미국, 일본에서요. 퇴직한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퇴직하면 김 선생님 생활비가 줄어야 되죠. 예. 줄었습니까? 물어봤더니요. 30%, 40%는 안 줄었다는 거예요. 왜 안 줄었습니까? 병원비, 간병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이 얼마 전에 일본 내각부라고 하는 데서 주요국에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요. 미국, 일본 선진국 노인들은 60 내지 70%가 건강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강하다는 대답이 40%밖에 안 돼요. 훨씬 우리가 복잡한 이 사회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그래서 뭐냐? 이 나이가 40, 50, 60 되기 전에 중대 질병보험 하나는 들어두는 거. 그래서요. 병원비, 간병비를 줄이는데 그 방법에 건강을 조심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보험을 하나 들어둔 거. 그걸로 대비하는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요. 이제 40대 또 중요한 게 뭐냐? 건강 리스크 다음에 자녀 리스크 관리입니다. 요즘 자녀 리스크란 말이 유행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자식이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위험해요. 내가 몇 억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아이고.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네. 뭡니까? 그 성인들이요. 성인이 돼서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고 사는 거를 캥거루라고 그러죠. 예. 네. 우리나라에 캥거루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요. 네. 그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이상 성인 중에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사는 캥거루가요. 314만 명이래요. 전체 성인의 7.5%. 그 중에서도 30대, 40대만 65%예요. 와. 와.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답니다. 네. 왜? 캥거루는 짐승인데도
쥐새끼를 낳아서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어,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예. 맞아요. 또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기생충적 독식이라는 뜻이래요. 일본에요. 아이고. 몇 년 전 얘기인데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네. 1,895만 명인데요. 예.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랍니다. 어,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노인분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런 글들이 많아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요,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고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작년에 미국 CNN 방송이 미국 투자은행이 조사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주요국에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 양육비의 합계를 GDP로 나눠봤더니요. 비율이 1등인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교육비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요. 네. 2등이 중국, 어. 3등이 이태리래요. 아, 이태리. 그러니까 소득 대비 우리가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퍼붓는 나라예요. 네. 근데 애들은 나중에 부모한테도 이렇게 자녀 리스크로 다가오니까. 그래서요, 뭐냐면 영어, 수학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애들에게 자립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립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행위의 자립. 내가 앉아있던 자리 가면서 누가 와서 치우게 하면 안 되죠? 목욕탕 가보면 옛날보다는 좋아졌지만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죠? 누가 자기가 치워야 될 거 안 치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어떤 친구가 뭐를 하면 믿음직스럽지 않아. 누가 와서 꼭 한번 봐야 돼. 네. 행위의 자립이 안 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의식의 자립. 너무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의식의 자립. 그리고 경제적 자립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부모한테 패키치고 주위 사람한테 패키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재테크, 돈 버는 능력 이것만을 생각하거든요. 아니고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예. 절약이에요. 예. 이거를 우리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지 애들도 나중에 고생하지 않고 부모도 노후가 행복하다. 자, 그다음에요. 이제 50대가 되면은 가계자산을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예. 재작년에요.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PPP 환율. 기준으로요.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59만 4천 달러. 6억이 넘죠. 근데 놀란 게요.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2천 달러. 일본이 50만 달러.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자본 축적을 일찍부터 시작한 나라인데 이 두 나라보다 우리가 높네요. 가구당 순자산이 많대요. 예.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지만 믿어지십니까? 근데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요. 네. 가계자산을 이 분해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20%예요. 근데요. 미국은 3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70%딱 반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물론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근데 혹시라도 이웃나라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요. 우리나라 이 땅값과 일본 땅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혹시 남한 땅 넓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10만. 일본 땅은 우리 땅의 몇 배쯤 될까요? 2.5배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남한 땅 넓이가 일본 땅 넓이의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런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판 돈을
일본 땅을 다 팔아다고 계산하고 다판도로 나눠봤더니 4분의 3이에요.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 맛비교는 어렵지만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요. 집값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중앙 일간지에 그 우리나라 교수님이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교수하시는 분의 컬럼을 읽었는데요. 네. 동경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교육 환경에 같은 비슷한 넓이 그다음에 진지 비슷한 연수가 된 아파트를 비교해 봤더니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는요.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2배래. 서울 값이에요. 이렇게 비싸요. 근데 그 일본도요. 제가 1980년대 동경에서 근무할 때는 일본이 얼마나 집값 땅값이 비쌌는지요. 일본 동경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에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가던 군데 어느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송두리 잘 살 수 있대요.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삽니까? 그게 1990년 일본 땅값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비싸니까 일본의 부동산 비중이 60%,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근데 그 후에 이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3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올랐는데도 38%. 근데요. 이렇게 비중이 60%였던 일본의 부동산 비중이 30%대로 떨어진 이유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 첫째가 뭐냐? 지난 30년 넘게 일본의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 비율이 줄겠죠, 비중이. 네. 두 번째는요.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어.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런 은행에서 돈 얼마든지 빌릴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려서 집을 살까? 아,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이거. 그러니까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은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요 2, 3년 우리나라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면 눈 감고 집 샀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근데요, 제가 1980년대 일본의 그때 버블 경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근무할 때는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했어요. 이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처럼요,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30년 지나면서 집값 땅값은 떨어져. 그다음에 젊은 사람은 줄고 노인들만 늘어나. 경기는 나빠져. 그러니까 집 없으면 어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게 다 관계가 있는 건데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서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네.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에 네 번째,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세계에서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요,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1등이에요. 91%. 91%. 대개 나라들이 도시화율이 90%가 되면 멈춘다거든요. 우리 안 멈춰 그냥 가는 거야.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처럼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 사람들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집이나 가게를 여분으로 갖고 있다가 보통 사람이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지금 우리도 골치 아프죠, 지금 점점점. 그래서요,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골치 아파. 그러니까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해요. 예.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지금 문제는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 가고 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예. 어. 첫째, 뭐냐면은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반반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 푸어가 될 염려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금융자산을 비중을 늘리란 말이지 뭘로?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그걸 결정하기 전에요. 우선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것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저축과 투자요. 예, 예.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알거든요.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축의 뜻,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 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 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귀찮으면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 상품, 주식이나 펀드처럼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 상품. 요거라도 꼭 외워두세요. 그러면 투자에 대해서는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건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예.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변액보험, 변액연금 두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더 문제는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름은 보험연금인데 앞에 변액이 붙어 있으면 펀드 투자하는 거와 똑같아요. 늘었다 줄었다. 투자 상품인 그런 거죠.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돼 있고 비투하지 말라고 그랬죠?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비상사태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돼 있는 돈. 근데 다들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놀란 게요. 재작년에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데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래요. 회전율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1년에 몇 번을 사고 파는 거예요. 예. 6,800%라 1년에 한 번 샀다 팔면 100%예요. 6,800%는 68번을 샀다 팔았다. 네. 일주일에 거의 2번. 그러면요. 꿈에도 나타날 거예요.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회사에서 너무 그거 다 단기라. 잘려요. 어이구. 그리고 그렇게 단타로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어쩌다 한 번은 모르지만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50년 이 업계에서 일했는데 계속 이걸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요. 투자 영화는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투자 영화는 공부를 하면 다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네.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보면 유튜브에서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러고 시작해야 돼요. 그 펀드 매니저로 날린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주가 어떻게 되냐고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다고. 아이고. 모르니까. 그 도사도 모르는 걸 보통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뭘 공부해야 되느냐?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을 공부해야 원칙. 돼요. 그리고 전문가로 활용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요, 이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실력 있는 전문가한 사람을 소개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사람이 제대로 해주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식별하는 방법, 원칙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요, 또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제가 가끔 황당할 때가 있어요.
퇴직 예정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끝나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 이번에 퇴직을 하는데요. 퇴직금을 2억 받았습니다. 네.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튀겨서. 잘못하면 큰일 나요. 위험한 그렇죠. 일이죠. 우리가요 인생 단계별로 3단계가 있습니다. 자산관리 전략이.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거기에 맞는 전략을 해야 돼요. 네. 1단계가 언제냐면은 현역 시절이에요. 그때는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 그리고 월급 받아 쓰고 남은 거를 모아가면서 운용하는 단계. 이때는요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잘 지키면 돼요. 약간 공격적으로 해도 되고. 근데요 퇴직하면 2단계가 되거든요. 예. 이때는 월급이 없으니까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 남은 돈을. 예. 세계 평균을 보니까 모아놓은 노후자금에 연 4%씩 꺼내가지고 12로 나눠 쓰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야 20, 30년 꺼냈으니까. 예. 그리고 남은 돈은 정기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의 목표 수익률 해라.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한 5, 6% 정도. 네. 근데 튀긴다고요? 큰일 나요. 그리고 2단계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능하면 노후자금을 덜 꺼내 쓰고 이 3단계로 많이 옮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연금 수입이 있어야 돼요. 저는 국민연금을 130만 원 받기 때문에 그만큼 덜 꺼내 쓰죠. 그래서 젊을 때부터 연금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퇴직하면 생활비를 줄여야죠.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사를 하거나 그래서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절약.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일을 해서 50만 원 벌든 100만 원 벌든 근로소득, 네. 연금소득, 절약,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2단계에서는 덜 꺼내 쓰는 노력을 더 해야 돼요. 예. 그래서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는데 3단계는 70대 후반 80쯤 돼서 시작이 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때는 운용에서도 졸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금 같은 확실한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거기에 맞는 자산관리 전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 100세 시대에는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요,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래요. 시내 직장 공기업도 55세, 중소기업 51세, 대기업은 49세랍니다. 아이고. 그러면요, 51.6세를 반올림해서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 산다고 가정하자. 왜 83세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5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 여명만큼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나면 100살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래도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30년이 넘습니다. 이 31년이 어느 정도 긴 기간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죠.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그냥 100시간 점점했어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만 4,465시간이에요. 그러면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이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67시간입니다. 예. 12만 4,465시간을 1967시간으로 나누면요. 약 63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와.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모자란 사람이 대부분 7, 80%라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예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에 가구당 총자산이 6억 4,200 평균.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1억 763만 원. 빼면요 5억 3,400.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입니다. 언제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3,400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문제는 5억 4천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9,500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얼마나? 아이고. 3,900 남잖아요. 어머. 아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어. 그러니까 3,9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집값이 일본 꼴 집값이 떨어지면 어디 계속 나가요? 떨어지는 추세니까.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일부 배만 보거든요. 보통 사람은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가 국민연금 나이 들어서 노령연금 받는 사람이 단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55%밖에 안 돼요. 에?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8%, 예. 100만 이상 받는 사람은 8%밖에 안 돼요. 너무 적은데요. 퇴직연금 작년에 적립금액 300조로 가입자로 나눠보니까 3,800만 원 평균.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당 금액이 5천만 원. 두 개 다 받아봤자 한 2, 3년 지나면 없어져요. 예. 네. 있는 게 뭡니까? 달랑 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아까 제가 일본 친구 얘기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억 있어야 됩니까? 7억 있어야 됩니까? 이밖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미국 가도 일본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생활비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 불구하고 이쪽 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제가 일본에 퇴직자들이 하는 일을 소개한 자료를 보니까 일본이 아파트 관리인이더라고요. 네.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거든요. 네. 제 친구는 사장인데요. 그 딸이 대학 나온 애인데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어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일본에는 방문 개호라고 그래가지고 네.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돌봄 이런 서비스.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때리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네. 그런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체면을 버리고 일한 사람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나이가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럼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쳐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였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에 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아이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것 없는 사람 뭐 하는가? 취미 활동 절반, 봉사 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대요.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 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죠. 고용 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 첫째가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요.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오늘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을 하고 난립니까? 전직대 시내 음식점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흘리고 운동하는 건 다 여자들인데 아니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성분들도 그래서 남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 그리고 남자분들은 고생하면서 꼴 보기 싫은 사람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하고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가 뜨고 영식이가 뜨고. 네. 그런 말들은 화나지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만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아내만 나한테 야속하게 하는 것 같죠? 내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아내분들이 다 똑같다.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아내분들이 다 똑같다.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예.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 네.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요.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사람이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예. 네.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답이 낮에는 없어요? 집에 없는 남편.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나아요. 일본 가면 더 난리예요. 일본의 가정주부들이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네. 증세가 뭐냐? 실제 있는 우울증, 거군요.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공포증, 십이장 궤양, 키친 때리는 거, 주방에서 술 홀짝홀짝 마시는 거. 예.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 부인들이 왜 이렇게 남편 퇴직하면 스트레스를 받는가? 우리나라와 일본은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30년 돼서 어느 날 만나니까 이게 지금 안 스트레스 맞는 안 맞죠. 미국은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서 남자분들은 뭔가 소일거리를 갖는 노력을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3배.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티베트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 이런 남자분들은 소일거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일을 하는데요. 돈이 아쉬워서 일하다 보니까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예. 취미를 했는데도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취미도 맞고 폼도 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어렵죠. 그래서 뭐냐?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고 후반 인생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후반 인생은 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생각으로 뭔가 소일거리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50, 50대 얘기를 했고요. 70대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점점 혼자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 우리나라 5분 중에 1분이 혼자 살고 계세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더 문제예요. 이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들 강의 들으시는 분은 혼자 될 때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노후에 혼자 되는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별. 둘째, 그다음에 결혼 안 하고 나이 드는 분. 예. 생애 미혼. 예. 그 3번째가 황혼이혼. 그러니까 제일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황혼이혼이에요. 1970년도만 해도 연평균 이혼 건수가 15,000건 정도였거든요. 2020년에는 10만 7천 건을 넘었어요. 엄청나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거든요. 요즘 여성들이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뭘 버릴까요? 남편을 버리. 남편을 버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요. 저는 2000년 초에 일본에서 황혼이혼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일본이 황혼이혼 대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아니에요. 이혼율 자체가 일본보다 우리가 높아요. 아시아에서 이혼율 1등. 어머, 몰랐어요. 그중에서도 일본은 아직도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1년에는 39%예요.
황혼이혼하게 되면 뭐니까 재산이 절반은 나눠주거든요. 노후 파산되는 이유가 5가지가 있는데 은퇴 창업에서 실패한 사람, 금융 사기 당한 사람, 그다음에 건강에 해쳐서 그런 사람, 그다음에 자녀 리스크, 그리고 황혼이혼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누군가가 저도 이제 슬슬 그런 그 걱정이 되는데 70대 중반이 되면 몸이 이제 불편해지거든요. 누군가가 돌볼 사람이 필요해요. 돌봄 간병 이걸 일본에서는 개호라고 그러거든요. 요즘 일본에서 개호 대란, 개호 난민. 뭐냐면 그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시설이 없고 요원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지금부터 나는 혹시 그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될 건가? 일본에서 요즘요. 이 개호 비즈니스의 함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약 일본의 개호 비즈니스의 시장 크기가 100조 원쯤 된대 우리 돈으로. 예. 거기에 온갖 그 사기꾼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 이 나이가 한 70 되기 전에 어떤 그런 시설이 좋을 건가 미리미리 보는 거. 그런 자금을 미리미리 또 준비하는 거. 예. 이런 그 돌봄 난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다음에 70대의 연령대별로 어떤 준비를 필요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우리 아. 강창희 대표님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현실을 네. 짚어주셔야 되는 겁이 덜컥 나다가도 맞아요. 솔루션을 다 제시해 주니까 그래도 막연함이 풀리면서 예. 예, 큰 줄기 이렇게 잡아주시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일단요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이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 한 군데 다 몰지 말자. 예. 분산을 해서 조금씩 여기저기서 좀 만들 수 있는 자금들을 네. 노후 자금들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이분이 걱정이 되는 게 왜냐면 제가 다 듣고 보니까 남자분들이 필요하신 게 다른 연금도 있지만 아내 연금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커플 문화를 좀 젊을 때부터 많이 해서 삼식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쌤? 제일 와닿는 네. 부분은 각자 생활 특히 그러니까. 와이프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네. 집에서 있을 때 밥 차려주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머지않아 오겠죠. 아직도 집에 있냐? 아직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저는 그 깨달음을 얻었고 네. 그리고 또 우리 대표님 대표님 또래 예. 뭐 60에서 70 사이 정도 되신 분들 이제는 뭐 더 이상 수입이 들어올 게 없고 예. 근데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때 예. 뭘 해야 되느냐? 좀 막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혼자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아마 자금이 모자라는 분이 대부분일 테니까 저는 있는 게 다들 달랑 집 한 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주택을 연금화시켜서 거기서 어떻게 생활비를 받아 쓰는 그런 방법 하나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일단은 가능하면 활동을 해가지고 건강이 해치면 뭐 다른 문제가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강을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오늘 보면서 우리 대표님을 좀 일찍 20대 때 만났으면 지금 노후 준비가 잘 됐을 텐데 너무 좀 지내진 후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문가시지만 네. 지금 내가 3, 40대로 돌아간다면 네. 이런 노후 준비는 나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 해야 되겠다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예, 저는 그러니까 3, 40대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은 화이어족도 있고 그런데요. 네. 저는 뭔가 이 일에서 꼭 돈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뭔가 하여튼 평생 뭔가 소일거리를 갖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연금. 예. 그러니까 30대만 돼도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결혼해서 애들 생기면요. 애들 또 다 큰 뒤에는 이게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예. 어릴 때부터 아까 말한 자립을 위해서. 그 행위의 자립, 의식의 자립, 경제적 자립 이거는 습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저도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이
국영수 교육보다는 자립 교육을 시켜야 네. 된다 이거였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근데 그 중에서도 의식의 자립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어디 가서 일을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의식의 자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남들 신경 쓰지 말자고 네, 그러셨잖아요. 네. 우리 너무 의식한다고요. 그런 건 저희가 40대에도 좀 충분히 좀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은 네.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사람 몇 사람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창회 향후에 무슨 동네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쁘다고 저 시집가 갔는지 뭐 사고 나는 오늘 점심에 이거 뭐 따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어머나. 아마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서 종속되지 않고 뭔가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없으면은 네. 다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노후에 일찌감치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분들을 보셨을 텐데요. 네. 자금 준비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그분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렇게 돈이 많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맞춰 사는 능력을 예. 키우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분은 교장 선생님 하셨는데도 지금 이발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하신 분이 요즘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주간 노인 보호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아주 즐겁게 살면서 그 주간 노인 보호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달에 월급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 회산해 준대요. 근데 그분의 수기를 제가 읽었는데 그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어머나. 그렇게 일하니까 즐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란 아무리 또 많아도 네. 예,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비록 적더라도 거기에 또 맞춰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천사로 바뀔 수 있는 노하우를 오늘 우리가 또 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대표님께서 75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겪은 일들, 주변에 겪은 일들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종합해서 이 설계를 해주시니까 정말 우리 모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매우 유익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강창희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쟁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침마당 대구에서 준비한 신년 특강 다음 주에도 준비돼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준비를 했는데요. 돈이 아무리 많고 경제적으로 아무리 여유가 있더라도 건강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주치 유태호 박사님 모시고 건강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음 주 금요일 아침 8시 2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